머리 좀 식히겠습니다. 책은 398페이지로 갈게요. 나머지는 다 그 설 세고 돌아오시면 해드리고요. 398페이지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작년에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해마다 묻는 문제는 아니어도 5년에 한 4번 꼴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생활 속에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쓰면 분산 투자 이론이에요. 증권 투자 이론을 부동산의 접목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을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나누어서 투자 금액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나누어서 투자하면 좋은 게 뭡니까? 자, 뭔가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 위험을 잠시 후에 용어 정리할 건데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맞는데요. 부동산 학자들이 이게 베껴오다 보니까 그대로 쓰면 쪽팔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꿔요. 불필요한 위험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낸 적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위험 이걸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 얘를 줄여서요.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자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수익 목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험을 분산하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보조단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본단에 가시게 되면 앞에 배경은 말씀드렸으니까요. 내려가시면 파란 글씨가 보일 겁니다. 파란 글씨 앞에 보시면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 괄호 안에 보면 잠재적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잠재적 이익 확보에 있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수, 종목을 다양화하는 이유는 비체계적 위험 혹은 어떤 위험을 불필요한 위험을 줄여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포트폴리오 총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체계적 위험과 뭐라고 되어 있죠? 비체계적. 그러면 체계적 위험부터 정리합니다. 체계적이라는 의미는 구조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시장의 구조적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시장의 시스템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실 건 없고요. 그럼 시험장에는 체계적 위험을 다시 시장 위험이다라고 쓰고요. 그럼 시장 위험이 뭡니까? 모든 투자 대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종류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자율 변동 위험, 가령 경기 변동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자 모든 부동산이 어떻게 해요? 공통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종목을 늘려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로 이들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분산 투자로 제거될 수 없다. 지저분하게 쓰면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예를 들면 1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30억은 대학 부근의 원룸에, 40억은 중심 상권의 상가에, 30억은 주거지의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분산 투자했습니까? 분산 투자했잖아요. 자, 이후에 이자율이 상승한답니다. 시험을 제가 묻습니다. 시험 문제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원룸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 1월달로 다시 가야 되겠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비용 늘어나죠. 수요 뭐 한다? 감소한다. 가격은 거기도 안 나오네. 다시 가요. 이제 가야 돼. 제가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비용 늘어나죠. 수요는 뭐 하더라? 감소한다. 어디로? 좌측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오늘 공부한 표현으로 정리하면 현재 가치는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한다. R이 할인율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이 상승하죠.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지잖아요. 투자 수요 감소하니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지금 시험을 제가 묻는 거면 물론 현장에 나가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시험을 묻는 거니까 상가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이자율 변동이면 종목을 3개가 아닌 1000개, 10,000개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변동이면 모든 투자자들이 어떻게 공통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목을 다양화해도 줄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종목을 수백 종목 해도 임대 수익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류도 물어요.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이 위험을 뭐라고 했다? 체계적. 장난 많이 칩니다. 시험장 가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계적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묻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위험보다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정의합니다. 안일비란 얘기니까 그럼 표현 그대로 시장의 구조적 위험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개별 투자 대안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개별 위험 쓰기도 하고 해당 투자 대안의 고유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부근의 원룸이 갖는 개별적 위험, 중심 상권의 상가가 갖는 개별 위험, 주거지 부근의 아파트 갖는 개별 위험 각각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대학이 옮겨가 버리면 쪽박이 돼버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원룸이 뭐라고요? 개별 위험이다. 그러면 여기에 100억을 집중 투자했는데 학교가 옮겨가 버리면 원룸을 들고 가져갈 수 없잖아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쪽박 찰 수 있죠. 그런 그 위험 때문에 종목을 분산하면 원룸 전부 말아먹어도 나머지 남아있죠. 그럼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안일비전이니까 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아니고 개별 투자에 대한 각각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럼 이들은 자, 종목 구성하면 분산 투자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로 제거될 수 있다. 바꿔 정리하면 분산 가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위험은 무엇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면 자, 종목의 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하나 하면 분산 효과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2개 하는 순간 있습니다. 종목을 무한대로 늘리면 이론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말 됩니까? 2개 하는 것보다 3개 하는 게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자, 가령 2종목을 했을 경우에 자, 유사한 종목끼리 결합하는 것보다는 상이한 종목끼리 결합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크겠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개별 자산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겠습니까? 방향도 차이가 있을 거고 폭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체계적 위험이 왜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도가 동일하다, 상이하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위험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종목 2종목으로 하는 것보다 상이한 종목 다시 동일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반대 방향 가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증권투자이론입니다. 가령 A 포트폴리오는 3종목으로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현대건설 3종목으로 합니다. 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건설주예요. A 포트폴리오는. B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산업개발, S오일,
삼성전자. 또 심장이 벌렁벌렁해집니까? 자, 종목 수는 같습니다. 같죠? 분산 투자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것은 이렇게 쉬워요. 개론이 금방 이야기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 왜? 느낌이 그러니까. 자, 업종 같은 업종이죠. 그럼 시험이 업종이라 안 나오니까 건설주는 오를 때 아무래도 같이 오르겠죠. 떨어질 때. 그러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올라갈 때 SOE를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옆으로 길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고 하면 유사한 종목끼리 것보다는 상이한 종목끼리 결합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조심하고요. 유사한 종목으로 하면 분산 효과는 없다. 그래도 있다. 두 개 하는 순간 분산 효과는 있다. 비체계적 감소한다.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몇 개 하면 두 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상이한 종목으로 할 때 비체계적이면 더 많이 감소한다. 장난 많이 친다 그랬어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상이한 종목으로 구성할 때 체계적 위험도 감소한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얘는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 지문을 좀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물어요. 용어로 묻는 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를 묶어서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합니다.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얘는 절대 줄어들지. 그러니까 최근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이론적으로 얼마까지? 0까지 줄일 수는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더 공부할 기긴 한데 용어의 정리가 절대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책 확인합니다. 회색 박스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괄호 1번 체계적 위험. 체계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다? 구조적이라 그랬잖아요. 시장에 동그라미 치고 시장에다가 시장의 구조적 위험이고 즉 모든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통 동그라미 치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종류도 아셔야 돼. 이자율 변동 위험, 경기 변동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은 다음 줄에 종목 수를 늘려도 회피할 수 없죠. 분산 투자로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 뭐라고 쓰기도 한다? 분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 체계적 위험은 절대 감소 안 되니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0이 되지는 않더라. 괄호 2번 비체계적 개별 동그라미 치세요. 개별 투자대마다 어떻게 다르게 동그라미 치고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으로 동의어 개별 위험, 고유 위험, 또 뭐라고 쓰기도 한다? 불필요한 위험 쓰기도 한다. 2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3번 그리고 한 종목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목 수를 늘리게 되면 개별 자산 간의 분포도가 뭐하다? 동그라미씩 각각 뭐하기 때문에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위험이 상쇄되어서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회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고요? 분산 있다.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가능. 한 말이 약간 나오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산 가능 위험. 자, 그래서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뭐 그림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횡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횡축이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해서 종목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종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 그럼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험은 점점 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목을 늘려도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반듯한 거.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종목을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감소하죠.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럼 얼마까지 이론적으로? 0까지 줄일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림으로 물어볼 내용은 아닙니다만 다시 정리를 한 거니까 종목을 늘려도 체계적 위험은 뭐하다? 일정하다. 그렇습니까? 그럼 비체계적인 감소되는 효과가 있더라.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100억이란 자 복잡하니까 100억 가지고 갑시다. 100억 가지고 삼성전자에다가
몰빵했습니다. 몰빵을 했는데 4,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요. 주가가 10% 하락해버리면 얼마 까먹은 거예요? 10억 까먹었죠? 자, 90억 남았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두 종목으로 합니다. 50억은 삼성전자에, 50억은 기아차에다가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쁜 것은 이 삼성전자의 개별 위험이죠. 10% 하락했으면 얼마 까먹었어요? 5억 까먹었습니다. 그럼 45억. 그것이 기아차에 영향 안 주겠죠? 그럼 남은 거 얼마? 95억. 종목 하나 늘리는 순간 위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더 위험을 줄이고자 25억은 삼성전자, 25억은 기아차, 25억은 S51, 25억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네 종목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10% 하락하면 얼마 까먹었어요? 2억 5천 까먹었습니다. 나머지 영향 안 주죠. 그럼 97억 5천. 이거 해보나 말합니다. 이제 종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삼성전자의 개별 위험은 계속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 종목을 무한대로 늘리시겠습니까?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위험은 감소한다. 어떤 위험? 비체계적 위험의 감소 효과가 있다. 되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은 세 종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펀드매니저 흉내 내려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아는 회사 있죠. 아는 회사. 여러분이 아는 회사 우량주 골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요. 10만 원 되면 좋겠습니다만 1,000원짜리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량 기업, 존속 기업, 한 개의 기업에 투자하시면 모아님 돕니다. 돈 꺼라밖에 딱 좋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량 기업 골라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한 말씀드렸어요. 가장 싸게 살 기회는 1, 4분기다. 뭐 지켜보자 했던 얘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겁만 잔뜩 주고 있어요. 여론에서 부동산 내년 모레 폭락이에요. 부동산 폭락이에요. 전부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마인드를 좀 바꿔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책임은 절대 안 져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공부가.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동향을 잘 보시고요. 이게 부동산만 보게 되면 굉장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미분양 돼도 건설에서 신경 안 써요. 미분양 돼도.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가 2005년부터 7년도까지가 가장 집값도 크게 오른 시기라 그랬잖아요. 요때 이미 전에 미분양이었어요. 요 전에 미분양 2만 가구 됐고요. 건설 경기 좋아지고 주가 지수 폭등하고 건설주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할 때 미분양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미분양이 4만 가구라고 하죠. 4만 가구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요 공급으로 하면 초과 공급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되죠. 내려갑니까? 부동산은 수요 공급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 시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좀 멀리 좀 보시고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고 안 하시고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 기업들의 주가, 영업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체크해서 이들의 기업들이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가에 부동산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서 시각을 좀 넓은 시각을 좀 바라볼 필요가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관점 공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말씀 길어졌습니다만 종목을 늘리면 비체계적인 감소해서 이런 쪽 얼마까지 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확인합시다.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요. 동그라미 3번 타이틀의 밑줄 효율적인 분산 투자 전략 파란색 글씨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를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통계학적 이론적으로 비체계적 얼마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종목을 늘리는 게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진다라는 표현이고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괄호 3번 타이틀에 보시게 되면 수익률의 움직임 괄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상관계수가 보이죠. 그건 차후에 공부를 할 거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을 고려한 분산 투자. 두 번째 줄 파란 글씨 즉 투자 내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이한 종목을 하는 것이 분산 효과가 더 크더라. 그러니까 동일 방향 하는 것보다
반대 방향 가는 게 있다고 하면 분산 효과가 더 크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다 봤고요. 이제 그 위에 계산 문제가 있죠. 있나요? 이제 계산 문제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제를 뭘 풀어야 했냐면 포트폴리오에 뭘 구해라?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단 포트폴리오 비중은 A 부동산 50%, B 부동산 몇 프로? 50%. 표 보겠습니다. 표 읽는 방법. 경제 상황이 불황과 호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몇 프로고? 40%고 호황이 발생할 확률은 60%. 이렇게 상황을 준 것이고 그때 A 부동산이 불황일 때 기대 수익이 몇 프로? 20%. 호황일 때는 70이죠. 표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요. 자, 용어부터 구분하겠습니다. 평균의 개념은 가중평균도 있고 산술평균도 있습니다. 우리 개론에 다 나와 이런 표현이요. 자, 1차 시험 과목이 개론과 민법이죠. 그렇습니까? 개론과 민법. 시험장 가서 시험 봤더니 개론은 40점, 민법은 80점 맞았답니다. 합격, 불합격. 합격. 왜 합격이에요? 예, 2개 되었습니다. 120점이죠. 나누기 2과목 평균 60. 이 평균 보고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야 모르지. 예. 개론이나 민법이나 비중이 같으니까요. 비중이 동일하면 그냥 나누기 산술평균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요거 아셔야 돼요. 비중이 동일하면 무슨 평균 한다고요? 산술평균 나누기 한단 말입니다. 시험제도 바뀐다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해본 얘기. 자, 개론은 비중을 0.8을 준답니다. 민법 비중 0.2. 산수합시다. 48, 32, 28, 16, 48점이죠. 합격, 불합격, 불합격. 자, 이렇게 하는 걸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비중을 달리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달리하면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 동일하면 무슨 평균? 용어 정리하셔야 돼. 다음에 써먹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달리하면 가중평균이 나더라. 그러면 문제로 가세요. 뭐부터 구할 거냐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합니다. 먼저 A 자산의 수익률을 구하러 갑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가 0.4라고 돼 있죠. 표에 4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불황일 때 수익률이 몇 프로? 20%? A 표 몇 프로예요? 20%예요? 가로 닫고. 호황일 때가 0.6이죠. 그때 몇 프로? 70%. 이게 무슨 평균이라고요? 가중평균 비중 달리해서요. 자, 4, 2, 8, 6, 7, 42. A 자산의 수익률 몇 프로다? 50% 구했습니다. B 구하러 가면 똑같이 갑니다. 불황일 때 0.4. 몇 프로 수익률? 10%. 호황일 때 0.6. 몇 프로? 30%. 그러면 이게 4 됐잖아요. 여기는 6, 3, 18. 또 욕 나오네. 더하면 22%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A의 50%, B 얼마? 22. 근데 어떻게 하라고 메뉴로 올라가세요? 비중이 몇 대 몇? 50대 50대 있죠. 문제 메뉴에. 자,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A 자산의 비중 0.5. 0.5가 어디서 나왔어요?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50% 메뉴에. 그럼 A 자산의 수익률 몇 프로? 50%. 가로 닫고. B 자산 비중 0.5. 기대 수익률 22%. 자, 25가 됐고요. 11이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얼마다? 36%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물 요즘에 대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최근 한 7년 동안 4번 물었어. 4번. 그러니까요. 2년에 한 번꼴로 물어본다 보시면 됩니다. 또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하는 요령을 아셔야 되는 건데 무엇부터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를 보시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하시고 나서 투자 금액의 비중대로 산수하시면 된다. 이 봅시다. 이제 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답은 알고 있는데 이게 5대 5라 그랬잖아요. 비중이 동일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무슨 평균한다? 산술 평균한다. 그러니까 나누기 한번 해보면 25 나누기 11. 그렇죠? 아니 비중이 5대 5니까 나누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6대가 4가 되면 또 산수평균 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론대로 공부를 하세요. 하시고 비중이 동일한 경우 그냥 나누기 하면 답은 또 구할 수 있긴 한단 말입니다. 자, 바꿔볼게요. 그럼 이걸 6대 4로 해보겠습니다. A자산 비중 0.6 50%. 그럼 B는 얼마란 얘기예요? 0.4 비중 22%. 30이 됐죠? 여기 얼마 됐어요? 8.8. 그럼 38.8이 된 겁니다. 읽어볼게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투자 금액의 가중치와 기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읽었잖아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투자 금액의 가중치와 기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 계산 문제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 아닙니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이게 틀려버리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도 안 해봐서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으로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 한다. 확률 곱하기 뭐였어요? 기대값. 확률 곱하기 기대값에서 개별 자산 수익률을 구하고 5대 5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신 겁니다. 쓰실 거 없죠? 제가 칠판에 쓴 건데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두실 필요는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확인할게요. 왼쪽 오셔가지고요. 400페이지. 다시 400페이지. 괄호 2번. 가중치를 고려한 투자해야 되는데 파란 글씨 가세요. 파란 글씨. 네 번째 줄에 가시면 종목별 투자 금액의 가중치와 끊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뭐 한다? 달라진다. 금방 읽으신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금방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아래 지문은 더 중요해요. 그 아래 지문은 자, 위험자산끼리 두 종목으로 해서 분산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주식 이렇게 결합하는 것보다 끊고 그럼 위험자산에다가 무위험, 국채를 결합하는 게 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잘못되면 다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뭘 결합하면 국채를 결합하면 부동산 모두 말아도 뭘 남아있다. 국채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시험에 물어볼 겁니다. 그 표현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끼리 결합하는 것보다 위험자산에다 뭘 결합하는 게 무위험을 결합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크더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이 가령이 봅시다. 5억 있어요. 현금이 5억 있다고 합시다. 5억에다가 5억 있는데 이 돈을 전부 다가 국제유가, 원유 펀드, 유가 펀드, 유가 ELS 전부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쫄딱 망한 거죠 이게. 100% 할 때가 30달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항상 뭘 해라. 현금 비중을 높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건 많잖아요. 몰빵 투자할 기회에는 절정적인 시기 딱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 비중 가지고 계셔야. 그러니까 이 중에 2억만 유기적 펀드 가입하고 3억을 현금으로 놔뒀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니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 같으면 주식 사야 돼요. 뭘 겁내세요? 사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책임은 안 져요. 그러니까 화학주, 정유주 사두시면 버티면 돼요. 버티면 가격 다시 어디로 간다? 균형으로 간다. 버티면 됩니다. 3년 버티면 대박 되지금 대박. 이미 그 원유 화학주는 다 올랐어요. 100%.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이 8만 원대였는데 14만 원 가 있는 거, 15만 원 가 있는 거니까요. 국제 유가가 바닥을 치지도 안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동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안 좋은 거 던져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사고 있다는 얘기니까 책임은 안 진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전문 투자꾼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 증권 시장이 좋아지면 금융 시장이 좋아지면 부동산도 안정이 되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을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분위기 많이 심각해지네요. 40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 장단점이 나와 있죠. 장점 하나만 보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부동산은 같은 거 있어 없어요? 같은 거 없죠? 개별성입니다.
같은 지역 있나요? 같은 지역 없죠. 같은 위치도 없다. 부동성, 즉 지역성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두 개 하는 순간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난쳐도 개별성, 부동성이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아니다. 구성이 용이하다.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자, 같은 동이에요. 101동 101호와 2001호 두 종목 아파트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분산 투자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숨도 안 쉬고 있다. 같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이죠. 두 개 하는 순간 분산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100억이란 자금을 가지고 강남 지역에 50억은 상가에 50억은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분산 효과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지역이어도 유형을 달리하면 분산 효과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장난 많이 쳐요. 자, 지문 확인합시다. 1번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개별성, 지역성,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구성이 용이하죠. 그렇습니까?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 동유형의 부동산이라도 지역을 달리하면 분산 효과 있지요. 그렇습니까? 또 끊고 동일 지역 시장이어도 유형이 다르면 분산 효과는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두 개 하는 순간 분산 효과는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할 내용, 오늘 할 내용은 다 했고요. 설 세고 돌아오시면 다음 주에 투자로 1시간 더 합니다. 1시간은 더 할 거고 6편 금융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있죠, 지금. 지난주 공부 다르잖아요. 그래프 안 나와요. 뭐 수요공급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이 마인드를 바꿔서 이제 숫자, 분수 이런 개념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좀 읽어내시고 눈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오늘 하는 게 5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한 것까지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날 게 큰 덩어리 하나가 있긴 한데 그 내용보다는 이쪽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4교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3교시까지 정도는 시간을 좀 두시고 복습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 확인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틀린 것만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 아니죠. 최정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됨으로 시장 실패였습니다. 3번의 의미는 뭡니까?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개입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균형으로 유도하게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장에 균형이란 말 안 준다 그랬죠. 네.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 뭐 4번, 5번, 5 지문 6번 X 왜 틀렸어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해야 되죠. 시장을 통하여?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죠. 3자 주체에게 후생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더라. 잘못됐고요. 7번, 8번은 맞고요. 9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상한제 하면 임대주택의 초과 수요죠. 수요는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10번도 X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조건은 맞죠. 조건은 맞는데 공급은 단기에는 비탄력적 장기에는 탄력적으로 반응한 무슨 말입니까?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한다 라는 말이죠. 장기에 양변화가 많다. 장기에 더 많이 감소한다. 단기에 비탄력 장기에 탄력이 되겠습니다. 11번 똑같은 얘기네. 임대료 상승을 통해 규제하죠. 그럼 공급량이 감소하니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멀다. 감소할 것이다. 주거 이동이 감소될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13번도 X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한다? 증가한다. 보조금을 줬던 이유 임대사업자의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해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그랬죠. 보조금 정책은 장기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14번은 O, 15번 X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럼 깊은 내용을 몰랐더라도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고 해야 되죠. 수요는 비탄력, 공급이 탄력이라 그랬으니까 수요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귀착된다. 16번도 X.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공급이 따라서 감소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부작용, 오히려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하락이 아니고 상승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예,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